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남부지역 더위가 극심해 비추면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구례, 화순, 순천 등지에는 한낮 기온이 30도에서 35도를 웃돌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축사에는 물을 뿌려대느라 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온에 민감한 양식장, 특성상 양식 어가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여수, 목포, 장성 등 전남 지역에서 올해 8명의 열사병, 열탈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낮 기온 높을 때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건강관리, 농작물 피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수 산단의 안전사고,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여수 환경연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지난 7일 전해드렸는데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세아 MNS가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측이 소방이나 관계 당국에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아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서 주민 상황 전파도 한참 지난 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세아 MNS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황가스가 누출됐습니다. 독성이 강한 이산화황에 노출될 경우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런던 스모그 사건의 대표적인 가스가 이산화황입니다. 그러나 여수 소방서에 사고가 신고 접수가 된 시각은 오전 6시 1분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전혀 모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 소방당국은 이날 업체 측이 아닌 행인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시켰으나 현장 확인이 안 돼서 오인 신고라 판단해 주변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화학물질 누출 의심사고로 확인이 돼서 6시 26분 다시 출동을 해서 대응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6시 이후에 말씀하신 그 관계 기관의 대처가 있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예. 여수 화학재난합동센터와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날 오전 6시 5분쯤에 소방서로부터 전달을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여수시와 관계당국은 상황을 전달받고 6시 44분쯤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통제, 주변 통제를 실시를 했고요. 현장으로부터 600m 인근에 있는 사업장 13곳 업체 노동자와 주민 등 1,850명에 대해서도 대피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건 가스가 누출된 지 한참 지난 오전 7시 14분쯤이라는 겁니다. 거의 5시간 가까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네요. 당시 이 주민들은 여수시가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들은 접근과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주민들은 사고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사고가 발생한 세아 MNS 인근에는 직선거리로 2.5에서 3km 이내에 여수 도성마을, 또 소라면 대포마을, 주삼동 해산마을, 고막마을 등이 있거든요. 여기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고 발생 사실이 주민들에게 제때 전파되지 않은 이유는 초동 조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고 발생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상황 전파가 늦어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 현장 인근 노동자, 또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 또는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고요. 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닫은 채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몇 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이제 업체 측의 사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인데 업체 측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당시 그리고 가스가 정말 유독물질이었다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유독물질 그나마 좀 독성이 강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아무튼 업체 측에도 확인해 보니까 세아 MNS 측은 소방당국에 사고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아 MNS 관계자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새벽 4시 1분에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여수시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 당시 작성한
상황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보고서에는 신고 시간이 4시 1분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사건 조사 이후 같이 작성한 것으로 우리 회사는 4시 1분 신고한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세아 측의 주장에 여수 씨와 관계기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세아 측이 그 근거로 내세운 그 1보와 2보 그 상황 보고서에는 그 새벽 4시 1분으로 당시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잘못 기재를 한 것이고 이후 확인을 해보니까 뭐 3보, 4보, 5보에는 다시 최초 발생 시간이 6시 1분으로 다시 정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네요. 만약 세아 측의 주장이 맞다면 소방당국이랄지 여수시가 그 상황을 뭉개고 대응을 안 했다는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참고로 당시 사고는 사업장 내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가스가 역류에 누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당국은 사고 발생 8시간 30분이 지난 후 가스 배관 시설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가스 누출 사고 이후에 화재도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 11분쯤 세아 MNS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소방 119 상황실 접수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비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당시 화재는 전기 집진 설비 자동 제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들 관련해서 관계기관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서로 그 좀 책임 기관을 돌리기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수 환경연의 강흥순 사무국장 통해서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취재해가지고 이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광양으로 가볼 텐데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4월 말 기준 누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한 65만 2천 TU를 기록을 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대비 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환적 화물은 지난해 중남미, 유럽 원양 신규 서비스 유치에 따른 환적 물동량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78.7%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광양항은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봉쇄, 또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신규 개장,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해서 186만 TU로 계속 정체되어 왔었거든요.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2022년부터 핵심 선사와 포도 초청 감사 설명회, 또 한계 선사, 한계 신규 항로 유치 캠페인 등 영업 활동을 계속 펼쳐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년간 중남미, 유럽 등 16개 신규 서비스를 유출했고 미주 서비스 2개의 초대형 선박 업사이징을 이끌어내서 연간 25만 TU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광양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영업 활동과 아직은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영업 활동이랄지 또 부두 운영사의 공동 마케팅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양에서 트레일러를 정비하던 60대 남성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2분 앞에서 트레일러 정비 작업을 하던 62살 A씨가 차 바퀴에 깔렸습니다. 당시 A씨는 트레일러 밑에 들어가서 부품 에어호스라고 하는데 그 부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51살 B씨는 차량 수리가 완료가 되자 A씨가 밑에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고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수 산단 내의 철강 원료 업체에서 유해 화학 물질인 이산화 황이 누출돼서 현장 작업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이틀 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랄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있었는지 등의 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의 환경안전사고 예방 지도 감독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세아 MNS 이산화 황가스 누출 사고, 소방당국이나 관계당국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 실제 발생 시간과 차이가 좀 있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사고가 발생한 것은 2시 40분경이고 음, 소방서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한 것은 6시 1분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 화재가 아니어서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6시 13분이고 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누출 사고일까 아닐까라고 해서 다시 출동한 것이 6시 26분. 가보고 화학 사고인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관계기관에 전파한 것이 6시 26분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거의 3시간 넘게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사고 회사가 사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심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신고가 그러면 없다면 이러한 위험한 사고가 그대로 또 방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그 화학물질 사고 관리 감시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먼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사고를 낸 기업이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방당국으로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지만 화재 사고로 오인 신고였지만 자체 판단에 의해서 다시 재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대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화재 신고로 오인 신고였지만 1차 출동했을 때 그 여수 산단이 가지는 그런 그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산단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1차 출동 때 사고를 좀 확인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짚어볼 것이 여수시의 대응인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민들 불안이 좀 컸던 뉴스였어요. 여수시가 후에 재난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사고 지점과 가까운 주민들께서도 사고 발생 이후 5시간 정도 후에 인지를 하게 된 것이고 사고가 일어난 한참 후에 보내게 된 것인데 여수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네, 유해 화학물질 사고는 누출 양과 또 바람의 방향 등 조건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또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시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그런 불안감에 이런 떨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 이번 사고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면 이 화학사고 그 예방 관리 계획과 여수시의 이번 대응 그런 어떤 비상 대응 행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를 다시 한번 갖춰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이산화 황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사무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한 물질인 건지 이런 것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용도는 그 인, 황, 요드 등을 제조할 때 촉매로도 사용이 되고 예. 또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가소제나 계면활성제 등으로도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인체 유해성은 좀 심각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호흡곤란, 저체온증,
그리고 호흡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피부 자극, 눈 손상 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물질은 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은 생식 독성, 기형아를 낳게 된다거나 또는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독성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수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봤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 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부에 조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측정 장비 보안 같은 것은 당연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그 사고 초기에 얼마만큼 유출이 되었는지가 쉽게 이렇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뒤늦게 출동해서 측정했을 때 어쨌든 OPP 위험 정도 나왔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을 환산해서 아마 이제 누출량과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계산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과정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갖춰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수 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라는 것도 있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도 있고 여수 화학재난방재센터 등 뭐 관련된 기관이 많습니다. 저희가 관계 기관 인터뷰를 최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뭐 책임 기관이 여기다 뭐 저깁니다 이렇게 돌리는 탓에 참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여수 환경연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관계 기관 책임 있는 기관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마련하겠습니다만 그 겹겹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기관이 상당히 많아서. 근데 이게 컨트롤 타워 부재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인터뷰 좀 마련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사무국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 화학물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들을 갖추고 또 대응 계획들을 마련해 놓고 또 그것을 보완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 산단에도 그 환경부, 또 노동부, 소방서,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참여하는 여수 합동재난방재센터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들이 다 파견되어서 모여 있긴 하지만 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움직이고 있는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센터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보고 또 이런 화학 사고가 났을 때 한 기관이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예.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수 산단의 환경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여수 산단이 노후화되면서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노후산단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산단 시설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좀 제정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사고와 같이 기업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할 때 쉽게 밝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그 인지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은폐하거나 할 경우 처벌을 아주 강화해서 도저히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의 강흥순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볼게요. 전남 드래곤즈 취재하고 계신데 올 시즌 상반기 전남의 기세가 아주 상당합니다. 지금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즌 완전 초반일 때는 약간 중하위권에 그랬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남 드래곤즈가 K리그2 2위를 하고 있어요. 구단 순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 지금 1위가 FC 안양이고 2위가 저희 전남 드래곤즈고요. 3, 4, 5위가 서울 이랜드, 김포 FC, 부산 아이파크 순입니다. 구단 순서는 일단 승점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데 FC 예.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30점, 전남 드래곤즈의 승점은 27점이에요. 한 경기 덜 치렀잖아요, 안양이. 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전남이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부천과의 경기, 홈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전남 드래곤즈가 이기면 승점 3점을 더하게 되고 만약에 FC 안양이 또 동일 같은 날 또 경기가 있어요. 그 그래요. 안양이 진다면 승점이 똑같아지거든요. 30점으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따지는 게 득점인데 골 지금 득실차. 득점 그쵸. 그 득점은 전남 드래곤즈가 더 높습니다. 골을 맞아요.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득점인 전남이 25점, 안양이 23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전남이 이기고 1위인 안양이 진다면 전남이 1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아니면은 2위를 유지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김종민 선수나 네. 뭐 발디비아나 요즘에 그 이런 선수들이 그 경기 역전하는 경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도대체 정신무장이 올해는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극장 경기를 많이 보여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 안 그래도 감독과 선수들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네. 그 직전 경기인 김포, 안양 경기도 다 역전승으로 이겼던 맞아요. 경기예요. 예. 특히 김종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졌는데 골을 좀 많이 넣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16라운드 같은 경우는 MVP에 선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K리그2에서. 지금 리그 아마 그 득점 부분 2위인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2위인 선수인데 이 김종민 선수의 활약도 있지만 뭐 말씀하신 발디비아, 몬타노, 유헤이, 조지훈 모든 선수들의 팀워크가 지금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감독 같은 경우는 전남 드래곤즈 하면은 사실 용광로 축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렇죠. 구단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홈 관중 수도 많이 늘었어요. 홈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 수가 지난해보다 한 80% 늘어가지고 올해 평균이 한 3,7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잘하면 가서 보고 싶죠. 네, 그래서 그 팬들은. 홈팬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잘하는 것 같다. 홈 경기에서의 승률이 되게 좋다라고 감독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아직 시즌 초반이잖아요. 남은 경기들이 더 많으니까 지금보다는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로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말에 또 홈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쵸. 좀 승리를 좀 해서 1위에 좀 안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재작년인가요? 그 기아 타이거즈 야구 구단이랑 예. 축구 전남 드래곤즈랑 그 순위가 같이 움직이는 적이 좀 있었어요. 기아가 잘하는 해에 전남도 같이 잘했고 네네. 기아가 죽으면은 전남도 같이 죽쓰고 올해 둘 다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아 지금 1등으로 올라갔고 네. 전남도 지금 주말에 다시 1등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스포츠에서 완전 전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평행 그러고 이론이 보니까.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같이 좀 잘해가지고 다 네.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전남 있어요? 드래곤즈에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 홈 경기에서 득점을 할 경우에 일정액을 기부한다는 아,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구단에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지역 업체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건데요. 한 골마다 10만 원 상당의 라면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즌 종료 후에 복지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총 다 모아서? 네네네네. 그 시즌에 총 다 모은 금액으로 이제 복지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니 예. 특히 우리 선수들 좀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많이 들어갈 이유가 또 생겼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포스코 정비 자회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뭐 설립 당시부터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년을 맞이해서 성과와 과제를 또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초였죠. 그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 되게 반발이 거셌잖아요. 네.
뭐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업체들 그다음에 광양시의회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릴레이 시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6월 1일 날 이제 뭐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이제 상황에서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을 했고 작년에 네, 작년 6월 1일에 출범을 했고 그래서 세 개의 자회사가 탄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좀 지났는데 그럼 그간에 이제 지역 사회와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가장 우려했던 거 그리고 정비 자회사 이제 포스코 쪽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 고용 승계, 그다음에 지역 업체 납품 그렇죠. 지키겠다. 예.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 세 가지였는데 어찌됐든 고용 승계는 그 협력업체 직원들 희망하는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원 채용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지역업체 납품도 지금 이제 포스코 그 자회사 쪽에서는 지키고 있다고 해요. 왜 그 소규모 이제 영세 업체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들이 포스코 자회사 N2B를 통한 거래로 혹시 가게 될까봐 그것들을 가장 우려했었잖아요. N2B가 뭐예요? 그 포스코 자회사인데요. 이 대금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N2B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자회사 뭐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에서 개개인이 이제 납품을 했던 건들이 사라지고 N2B를 통한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쪽 사회에서는 그것을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 일단 N2B를 통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고 지역 업체를 통한 납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지역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학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자회사 측의 설명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 사회에서 또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어찌됐든 뭐 약속은 1년 정도 지금까지는 이행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다. 그 특히 지역업체 납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회사 출범할 때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 문서화를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이런 약속을 좀 해달라고. 근데 문서화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당장 뭐 N2B를 통한 거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포스코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뭐 납품업체 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수치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말씀 듣다가 든 생각인데 그 광양 보건대에서 재정기여자 찾고 있잖아요. 예. 그거 이 자회사가 하면은 강력한 성과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또 그 광양보건대 안에도 이런 분야가 있어요. 포스코 관련한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과와의 MOU 체결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광양보건대에도 힘이 이제 될 수가 실리겠어요?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물가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밥상 물가가 7분기 연속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밥상 물가 오르다 보니까 외식 물가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요. 네, 주부들이 점심시간이 지나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오늘 뭐 먹지? 다들 뭐 먹고 살아?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네. 이 장을 봐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장바구니에 넣을 물건도 한정적이고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요리도 많지 않아서 장보기부터가 고민인데요. 예. 이 밥상 물가는 좋지 말지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식재료, 생필품도 가격 인상이 되면서 물가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물가가 되면서 주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부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 장사하는데 안 느끼겠어요. 한 달에 뭐 3번씩 오른 것도 있는데 100원, 50원 그러지만 오르는 그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는데요.
뭐 세일한다고 붙여놨는데 우리 국산은 너무 비싸고 근데 수입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수입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입산도 많이 있어요. 마트에 가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서 삼겹살도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서민들이 먹는 삼겹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일단 다들 너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모든 거 야채가 비싸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자체가 옛날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 먹는다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물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눈을 돌리고 가격이 많이 오른 신선식품은 아무래도 냉동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물가가 오르면서요. 가정 간편식이나 즉석 요리 상품 등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가격 대비 저렴한 냉동 과일이나 냉동 채소, 냉동 고기의 판매가 늘었는데요. 이 고물가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오래 보관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찾으면서 수입산 냉동육이나 냉동 채소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달 들어 음료, 참기름, 김, 간장 등 가격이 일제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심지어 편의점의 면도기, 건전지까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인상되지 않는 품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물가 오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 물가도 휘청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막 기사도 좀 대대적으로 났던데 서울 지역의 음식점 삼겹살 1인분의 평균 가격이 2만 원을 넘었어요?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인 2.7%보다 0.1%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였던 삼겹살이 1인분 기준 2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삼겹살도 서민들이 먹기 힘든 시대가 맞다는 성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삼겹살만 오른 게 아닙니다. 한 끼 식사로 즐겨 먹었던 김밥, 그리고 자장면 등 이 먹거리도 줄줄이 올랐는데요. 네. 또 여름철 대표 메뉴죠. 냉면, 삼겹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식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 서민들은요.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데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곳에서 찾거나 또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안 합니다. 조금 올랐죠. 짜장면도 올랐고 여기 뭐 추어탕이나 뭐 그런 종류도 다 올랐어요. 서민들 집에서 먹는 것도 힘드는데 식당 가면은 더 못 먹죠. 그리고 요즘 가니까 식당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요. 가면 많이 느끼죠. 식당에 예전에는 백반 같은 것도 뭐 8,000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지금 가면 김반도 막 15,000원 막 이렇게 막 해버리고 삼겹살집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가고 다 군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쉽게 밥 먹으러 못 간다고 뭐 있는 분 돈이 좀 있는 분들만 많이 가겠죠. 저희 같은 서민들은 가려면 해도 식당은 못 가게. 시장 가서 반찬 사도 비싼데. 근데 물가라는 것이 이게 올라가면은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물가 불안정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얼마 전 정부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물가가 약 2% 초중반 아래로 떨어질 것을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표 물가가 떨어질 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 전망이 큰데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요. 물가 상승 분위기의 편승에 그동안 억제돼 있던 물가까지 맞물려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 감시를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관세 인하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뉴스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전북 부안의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졸이셨습니다. 아침부터 왔어요. 재난 문자가. 네, 어제 오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올해 발생한 최대 규모인데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호남 내륙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5.4였던 걸 감안하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가늠이 가실 겁니다. 진원지가 속한 전북 지역은 흔들림 규모인 진도가 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수준을 말하고요. 예. 또한 우리 전남 지역도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거나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정도인 진도 4 정도로 진동을 감지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좀 먼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도 미세한 진동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호남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여진도 상당히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큰 편이었던 만큼 여진도 이어졌는데요. 지진이 발생하기 28분 전인 오전 7시 58분부터 규모 0.5의 전진을 시작으로 본진 후에도 저녁까지 17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오후 1시 55분쯤에는 규모 3.1 정도의 여진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 상당수가 이제 진동을 제대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꽤 발생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벽 균열, 타일 떨어짐, 온수 배관 파손 등 피해 사례가 14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네. 특히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을 했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웅 보전이 훼손됐고요. 계암사 대웅전에서 불상 머리 장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발생 시간이 등교 시간이었던 만큼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고 또 학교도 상당수에서 천장 파손이나 또 벽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진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겠죠. 뭐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뭐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듣는다고 이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지진 행동 요령 다시 한번 설명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우선 지진이 나서 흔들렸다. 그런데 실내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책상 밑으로? 네, 책상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요. 탁자의 그 다리를 꼭 잡고 탁자가 흔들릴까 봐. 네, 보호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흔들림이 멈췄다 할 때는 실내에 있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시키고 문을 열어서 일단 출입구를 확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계단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흔들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도해야 되나요? 네, 불안하시겠지만 우선 침착하게 모든 층을 다 누르시고 일단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에 그때 다시 계단을 이용해야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내가 혹시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흔들린다 할 때는 가장 위험한 게 진열장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열장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계단 혹은 기둥 근처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예. 내가 운전 시에 갑자기 차량이 좀 흔들린다. 그럴 수 있죠. 지진이 난 것 같다 할 때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인 다음에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키를 꽂아두신 다음에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데 흔들림을 감지했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해일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일단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최대한 두신 다음에 주위를 살피면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네. 일단 신속하게 넓은 공간, 운동장 같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 장소에 도착을 하시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을 따라서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이 행동 요령들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뭐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안 난다는 또 보장이 또 없으니까 네, 대비를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지대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또 대응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 담아서 이하이의 안전지대 준비했습니다. 설레임이 무뎌지면 끝이라 쉽게 생각해 문득 말없이 또 너의 맘이 보이네 나태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지만 익숙함은 완전한 사랑의 시작 안다면 얼만큼 온다면 몰라 널 아침에 일어나면 익숙하게 널 원해 다른 애들과의 하룻밤과 다르게 너도 내게 보여줘 너의 사랑의 안전지대가 어딨어 너의 마음의 안전지대가 어딨어 멍해진 표정 둔해진 심장 좋단 말 하면 돌아선 달라 이런데 어떻게 널 믿겠어 너의 사랑의 안전지대가 어딨어 너의 마음의 안전지대가 어딨어
Baby I can trust you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네, 이하이의 안전지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다음 이야기는 심상치 않은 감염병 유행 소식입니다. 네. 아이 키우는 지인들이 애들이 갑자기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안 떨어진다, 유치원에 못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리고 감염 바로 옮아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던 터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단순 여름 감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병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백일해 들어보셨나요? 백일해, 요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감기인데 요즘엔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이 백일해라는 이름이요, 100일 동안 아주 심한 기침을 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세균성 질환이고 제2급 감염병입니다. 네.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을 해서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기침 이후에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괴롭겠어요 이거. 100일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성인의 경우에는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에 그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면역력이 좀 약한 우리 영유아들에게는 한 명이 17명을 집단 감염시킬 수 있는 만큼 와.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전파는 기침할 때 나오는 공기 중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특히 이름처럼 기침이 아주 오래 가는 만큼 힘든 질병입니다. 네.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하면은 이거는 목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저도 코로나 이후에 기침을 꽤 장기침을 오래 했었는데 한 2달간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백일해 자체의 병원성은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침을 오래 할 경우에 염증이 기관지염 혹은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감기와 좀 유사한데 이 갈수록 안 떨어지는 게 감기랑은 또 좀 다른 질병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질병입니다. 보르레텔라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 또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면역을 갖게 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백신을 열심히 접종하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 다시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일해는 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인 것만큼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몇 명이 발생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백일해 환자가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40배 이상 급증했어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20주 기준 국내 발생 누적 백일해 감염자는 690명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서 43.1배 급증한 수치고요. 이는 최근 10년 중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네. 또 지금까지 올해 누적 확진자는 875명 정도인데 작년 한 해 전체 확진자 수가 300명이 안 됐던 것에 비교하면 급증세가 심상치가 않은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경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최근 들어 백일해가 환자가 늘고 있는데 4년 만에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렇군요. 현재까지 도민은 65명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연령별로는 10대가 55명, 84%로 가장 많았고 0에서 9세 또 70세 이상이 각각 3명씩 발생했습니다. 예, 아니 엄청나게 몇천 명 이렇게 감염되는 건 아니긴 한데 왜 올해는 43배 이렇게 급증을 한 거예요? 감염병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에 백일해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사량에 비례해서 환자 수가 는 것도 있다. 정확한 것은 역학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검사를 안 했는데 백일해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 백일해는 1세 미만의 치명적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백일해 백신 예방 접종률이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협적이다까지 느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이 번지고 있는 만큼 10년 새에 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유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백신 정책 등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한번 걸리면 100일 동안 너무 힘든 이 백일해 소식 가지고 오면서 노을 나성호 보컬이 부른 100일이란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는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다가 우리 참 많이 힘들었었나봐. 무심코 달력을 들춰보다가 이제서야 100일이 된 걸 깨달아. yeah. 한참을 혼자 가만히 웃다가 함께한 일들 떠올려보다가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와. 네가 나에게 다가온 게 꿈만 같아. 100일이란 시간 어떻게 보면 짧겠지만 우리 살아온 날 중에 겨우 작은 일부겠지만 너와 함께했기에 나는 그 어떤 시간보다 특별하고 소중해. 우리 처음부터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질까 생각도.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